여야 합의해서 특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무고함도 이제 재차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고 윤석열 후보께서 조건을 붙이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피할 이유가 없죠. 일가족 전체가 이렇게 많은 부정부패와 비리 의혹에 휩싸인 사례는 한국 정치 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윤 후보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이 특검을 안 받고 선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쌍으로 가겠다면 가져가라 이 말이죠. 고발 사주랑 같이 가자. 뭐 무슨 부산저축은행 뭐 하는데 과도하게 조건을 갖다 들이대서 물귀신 작전을 하면 그거는 특검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민주당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오늘이라도 즉각 특검법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특검의 수사 결과가 반드시 대선 이전에 나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한 주간의 민심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배종찬 대표, 김미연 소장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리얼미터에서는 상승했고 갤럽에서는 하락을 했네요. 지난 한 주 전국 현안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임기 막바지에는 대통령 지지율 대체적으로 뭐 하락하는 그런 추세가 발생을 하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의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죠.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뭐 경부민, 경제 그리고 부동산 네. 또 민생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민생은 요소수 같은 악재도 있고 또 보상을 적극적으로 하는 또 능동적인 대처도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은 조금 주춤하다. 네.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기보다는 좀 주춤한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만에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소통에 나서는데요. 오늘 국민과의 대화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줄까요?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그 국민과의 대화가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직접적인 직접적으로 좀 효과를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지금 상당히 지금 30% 후반대에서 지금 정체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부정평가가 가반이 넘기 때문에 인선상에서 또 부동산 문제, 지금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것이 이번 기회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급상승한다.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지난주 발표한 M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제 대선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지지율 차이가 좁혀졌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보세요? 다른 조사들은 특히 이제 자동응답 조사의 경우에는 네. 윤석열 후보가 두 자릿수 격차를 내면서 컨벤션 효과가 지속되는 윤벤션 네. 결과가 나왔죠. 근데 이제 MBS 여론조사는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하는 것인데 조금 우리 여론조사의 추세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진보 성향이 약 한 40여 명 응답자가 늘어났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바로 이제 조사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MBS 여론조사의 그런 진보 성향이나 정치 성향의 응답자 숫자를 여론조사 기관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만큼 대체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MBS 4개 여론조사의 기관은 좀 결과가 달랐지만 대체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높은 지지율 네. 그리고 정권 교체의 여론이 투영되어 있는 지지율로 해석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갤럽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이제 골든크로스 현상을 보였는데 김 소장께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MBS와 갤럽 다른 조사 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돈이 좀 올 수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RN서치가 목요일 날 ARS 조사로 MBN에 발표한 조사를 보시면 양 후보의 격차는 약 14% 나는 걸 조사가 됐고요. 금요일 날 나오는 갤럽 조사에서는 양 후보의 격차는 약 11% 정도 나는 걸로 네.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열심히 들어가 보시면 RN서치가 목금에 조사한 결과를 지금 올려놨는데요. 목금 조사를 보시면 양 후보의 격차는 설문 문항에 따라 다르지만 11에서 약 7%포인트 차이가 나는 걸로 조사가 네. 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양 후보의 격차가 나는 거는 맞지만
지금 그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격차는 나지만 주 후반으로 하면서 좁혀지고 지금 있습니다. 좁혀지고 있고요. 저희가 또 오늘부터 또 이제 조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이 격차가 정말 좁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번 주에 나온 조사를 쭉 보시면 이게 전부 다 이게 격차가 지금 좁혀지고 있는 형국이다. 그리고 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컨벤션 효과가 매우 컸다. 네. 그리고 지금 갤럽 이야기를 하시는데 갤럽은 2주마다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정당대회 끝나고 지금 나온 첫 번째 조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컨벤션 효과가 지금 반영이 되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답보 상태인데요. 상당히 정책적인 활동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지금 정체 중인데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뭐 그렇게 뚜렷하게 정책 활동이라든가 외부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저는 뭐 지지율 격차는 조만간 좀 좁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혼선이 많을 네. 텐데 대체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론조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많이 참여하면 윤석열 후보나 보수 후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면접원 조사인 경우에는 대체로 진보 성향의 응답자가 좀 많이 참여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것도 편입니다. 같이 공표를 해주면 이해하기가 더 그렇죠. 쉬울 텐데.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하기에는 네.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직전 조사에 비해서 진보 성향의 응답자가 한 40여 명 들어갔다는 것은 한 4%포인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갈 수 있고 윤석열 후보는 3%든 4%든 내려올 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3, 4주 간격으로 이렇게 추세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니 난 다 귀찮다. 왜 이렇게 여론조사 달라 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사 스페셜 보시면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체 추세 말씀하셨듯이 이게 좁혀지는 추세인지 아니면 그대로 가는지 이거를 좀 가늠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지금 미치질 못하고 있고 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정권 교체 여론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선거 구도가 가장 큰 영향이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격차가 윤석열 후보의 높은 지지율이 좁혀질지 아닐지는 정권 교체 여론을 예의주시하면 됩니다.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냐. 선거는 역시 구도와 이슈와 후보를 보시면 되는 거죠. 후보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발부둥을 쳐도 네. 이 선거의 구도가 정권 교체 여론이 훨씬 더 높다. 이걸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거의 정권 유지 여론에 비슷하고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정권 교체 여론에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이슈도 대장동, 부동산이죠. 이것도 지금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 후보로서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 만큼 이 구도 자체가 후보 쪽으로 넘어갈 때 서서히 이제는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주도하는 그런 선거전이 되는 것이죠. 네. 지금은 구도 이슈에 많이 매몰돼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구호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게 뭐다? 선거의 판을 자체를 이제는 서서히 이재명 쪽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네. 이게 후보로서는 가장 현명한 전략일 수밖에 없고 윤석열 후보도 지금은 앞서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뭐 지지율은 계속 요동칩니다. 자기 쪽으로 선거를 주도할 수 있는 쪽으로 언제쯤 더 효과적으로 가져오느냐. 네. 이게 상당히 선거에서 중요했어요.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됐을 경우에 그러면은 또 서로다가 유불리를 따져서 분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양 후보를 보면요,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후보는 뭐 특검을 전격 수용한다든가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해서 좀 입장을 좀 바꿨고 여러 가지 전략적 변화가 보이는데 윤석열 후보 캠프는 뭐 이제 캠프 진영 둘러싸고선 지금 논란 속에 조만간 이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네. 보여지는데 이 두 큰 이슈가 지지율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저는 지지율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 방금 지적한 것처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개혁하겠다. 이거는 저는 뭐 좋은 전략 수정을 제대로 판을 흔들기 위한 좋은 수정 전략이라 보여지는 게 지금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낮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뭐 ARS 조사에서는 국민의힘보다 10%포인트 낮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냐 아니면 이재명이라는 개인을 물어봤을 때는 오히려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굴레 속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갇히다 보니까 지지율이 이 정당 지지율을 뛰어넘는다 하더라도 더 높이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거를 국민들이 이제 보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거를 빨리 신속하게 보여준다면은 저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그 지금 이 답보 상태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대위 구성 자체가 네.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이냐 이 점도 관심인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당 선대위 어떤 쇄신,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이제 막바지 구성에 힘을 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지율이라든가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 많은 변화를 줍니까? 중요합니다. 이게 선대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가 선대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 네. 이건 전략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선거 캠프든 선거 대책위원회든 두뇌가 없는, 전략이 없는 선대위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2030 세대가 안정감을 못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선대위가 구성될 때 이번 대선은 프레임 전쟁 속에서 중도층을 견인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후보들마다 이제 한 4개월도 안 남았거든요. 그런 만큼 위기 국면이 계속해서 여러 차례 나오게 됩니다. 연말 연초 또 1월 말 2월 이럴 때 또 토론회를 할 때 네. 그럴 때 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주 효과적인 또 능력이 있는 선대위의 역할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민주당이라고 한 비대한 조직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건 뭡니까? 전략가, 조직가, 실행인데 조직만 비대하면 뭐합니까? 이 전략이 없는데 두뇌가 없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도 누가 더 나에게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인가? 김병준인가? 김한길인가? 김종현인가? 이 판단을 매우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유권자들도 어떤 사람이 이 후보의 이 배경에서 작동을 하고 있느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느냐, 누가 선대위를 컨트롤하느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장동 특검이 있고 고발 사주 의혹 문제가 있고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부인 김건우 씨 뭐 수사 부분이 있는데 이 같은 점들이 향후 어떤 대선의 커다란 지지율의 변곡점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 모든 이 대장동 이슈가 모든 이슈를 지금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윤석열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과정에서 지금 모든 여론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검찰 고발 사주라든가 또 그 부인을 둘러싼 여러 각종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국민들의 관심도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랬을 때 과연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서 어떻게 대응하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이 상당히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들마다 조금 입장 사안이 있던데 이번 대선에 소위 뭐 스윙보트 아니면 네. 뭐 캐스팅 보트니 여러 얘기들이 나오던데 뭐 2030 얘기하는 네. 사람들도 있고 또 50대의 어떤 중요성을 중요합니다. 얘기하는 네. 사람들이 있는데 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대선에서 지지층들은 이미 결집이 돼 있죠. 그래서 민주당, 뭐 진보층, 또 보수층과 또 국민의힘은 결집이 돼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을 누가 더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M여중, MZ세대 여성 중도층의 중요성이 그때보다 커져 있는데 네.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표심을 결집하려고 하면 한쪽으로만 가지는 않아요. 네. 그 이야기는 MZ세대가 중요한 건 압니다. 하지만 MZ세대가 쉽게 손에 잡힐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MZ세대는 윤석열, 이재명 후보로 나누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런 만큼 후보들도 그렇고 선대위에서 유념해야 되는 것은 40대는 이재명이고 60대, 70대 이상은 윤석열이다. 그렇다면 잡아야 되는 세대가 이 진보와 보수가 나누어지는 세대가 50대거든요. 네. 정은가 뱅크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저는 이 50대는 말 그대로 인생이 이모작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노후 보장이 필요하고 오히려 이들을 공략한다면 윤석열, 이재명 후보를 보다 더 명쾌하게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네. 자칫 MZ세대가 아니라 50대의 답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저도 그 점엔 동의를 합니다. 이번 선거의 캐스팅 보트는 저는 50대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배 소장님의 분석 중에 하나 정도는 제가 동의를 못 하겠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지지층이 총 결집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보수는 완전히 결집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보수는 지금 물새 틈 없이 윤석열 후보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총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지금 결집도가 매우 강합니다. 여기서는 저 물색 틈없이 지금 보수는 완전히 결집된 결과가 지금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 거고요. 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60% 정도만 지금 결집이 된 것 같아요. 네. 아직도 한 40, 뭐 많게는 가반 정도는 진보층은 아직까지는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좀 더 관망하는 자세가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지층이 지금 총 결집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3지대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제 안철수 네. 후보 향방을 나타낸 조사에서요.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한다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앞서 이제 정성호 의원은 아니 여러 제3지대 후보 중에 안철수 후보도 얘기를 하던데 뭐 이제 민주당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후보 간의 단일화 문제가 이번 대선에서 어떤 결정적인 향배를 가늠할까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해낸다면 그만큼 보탬이 되는 것이고 네. 이재명 후보는 심상정 후보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면 그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단일화나 협력이나 합당이나 연대가 쉽지 않은 것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합일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정치적 이해관 정권 교체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합해서 그거는 당위성입니다. 정치인들은 당위성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후보들 간의 관계도 중요하고 후보를 둘러싼 정치 세력 간의 관계도 중요한데 지금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있는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과 아주 자연스럽게 협력을 한다. 후보 간 케미가 어려워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네. 아무리 후보가 겹쳐지고 정치적으로 당위성이 있더라도 지지층들이 볼 때 이건 아니야. 난 이거 받아들이지 못해. 이런 유기적인 결합을 못한다 그러면 이건 합당이나 연대나 단일화가 안 되거든요. 그런 만큼 이번 대선은 그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김미연 소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원할 수는 있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에 대해서 상당히 비호감 이제 원하지 않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지금 고공행진을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상태에서는 고공행진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함이 좀 적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번 선거는 그냥 5자 대결, 6자 대결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네. 핵심 현안 남아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특히 특별한 건 없습니다. 부동산이 있을 테고 네. 이 앞으로 이제 이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예산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한 변수가 앞으로 있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역대 대통령 선거에 비춰볼 때 이번 대선의 특징은 후보에 대한 비호감입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언론의 책임도 크죠. 정책 선거를 외치지만 흥미 위주의 단발성, 네거티브 이슈에 집중합니다. 저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정치를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2000년 전 플라톤이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자신보다 못한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듯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되도록 지혜를 모으고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